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내용을 볼게요. 예, 그 후 고구려는 중국 세력과의 대립을 통해서 더욱 국세가 신장시켰다. 자, 동청왕은 그 앞에 언급한 산성의 아들이죠. 그래서 동청왕은 중국이 위오 초기에 삼국이 분립하자 이들의 대립관계 이용해서 오와 친교를 맺고 16년에 중국과 낙랑을 연결한 서안평을 공개했어요. 이 서안평은 이제 어디에 있냐면 이 압록강 하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제 중국 세력들이 예, 그 평양에 있는 낙랑군과 연결하려면 압록강 하구에 있는 서안평을 일종의 기항지로 삼아서 여기 거쳐가지고 이렇게 연결되거든요. 이 당시에는 직선 항로가 아니라 연안을 통해서 그 가는 연안 항로이기 때문에 이 서안평이 중요한 요충지였어요. 그러니까 낙랑군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중국 세력들의 지원을 끊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서안평을 공격한 거야. 근데 이 서안평 공격이 실패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복 차원에서 위나라 장수였던 각구겸이 이 사람 이름도 좀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공격을 받아 오히려 수도가 함락되는 고초를 이제 겪기도 했다. 네. 그래서 이때 이제 각구경이 국내성을 일시 점령하고 나서 거기에 뭘 이제 만든 각구경 기념비 있죠. 각구경 기념비를 세웠어. 그래서 이게 각구경 기념비가 지금 남아있지는 않아요. 근데 파편이 지금 남아있어요. 파편이 남아있는데 요게 예전에 한번 기출에 언급됐었어요. 각국은 기념비, 동청왕 때 각국은 기념비가 한번 언급됐다. 예. 그런데 이제 미르하고 유유라는 사람이 이제 그 항쟁으로 이 미르와 유유 때문에 도움을 받아서 동청왕이 다시 국내성을 회복을 했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 그러나 미청왕 때 들어가서야 이 중국이 북방민족에 침입해서 56개 혼란기에 접어든 걸 보고 결국에는 서안평을 점령하고요. 이거 일단은 중국 세력과 연결 통로를 끊어야 되겠죠. 그래서 서안평을 점령하고 낙랑을 공격해서 점령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 중국 세력이 완전히 축출하는 데 성공했다. 이게 313년이죠. 자,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뭐냐면 정치적 큰 변화를 일어나요. 이때부터 이제 백제하고 고구려가 충돌하게 돼요. 예전에 백제와 고구려는 그 중간에 낙랑궁이 있었기 때문에 충돌할 여지가 없었죠. 근데 낙랑과 대방이 없어지니까 거기에 이제 직접 맞대게 된 거예요. 국경선. 그리고 낙랑과 대방이라는 그 지역이 완전하게 고구려 영역으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영역을 둘러싸고 대방 고지를 둘러싸고 나중에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배경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고고 원왕을 보죠. 고고 원왕은 한마디로 이 사람은 재수가 없는 왕이에요. 상당히 이제 고난을 겪었는데 첫 번째 재수가 없는 거는 이제 전현과 백제를 침해받아 큰 타격을 입었다는 거야. 예. 그래서 전현의 침해를 받고 수도가 한번 다시 함락해요. 두 번째 함락이죠. 그래갖고 이제 그 전현 침공을 받고 미청왕 무덤이 파헤치고 미청왕 그 시신이 전원한테 이제 넘겨지게 되고 그 아내하고 그 어머니까지 끌려가게 돼요. 물론 이제 엄마는 이제 나중에 어머니는 다시 돌려받았지만 예. 자, 그래서 이제 있다가 근데 그때 때마침 전진이 등장하죠. 전진이 전현을 공격해 멸망을 시키죠. 그래서 이제 수교를 맺고 남쪽으로 이제 방향을 돌려서 백제와 이제 부닥치게 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백제의 뭐죠? 대방고지죠. 대방고지 그 장악을 둘러싸고 싸우다가 나중에 화살에 맞고 죽게 되죠. 평양성 전투에서. 예. 그래서 근초공왕이 전살냈다. 근초공왕한테 전살냈다. 공권왕이. 그래서 이 평양성 전투와 관련된 내용이 계로왕 국서에 나와요. 평양성 전투에서 관련돼서 어떻게 나오냐?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는데, 자, 고고 원왕하고 근초왕 싸울 때 실질적으로 그 선봉대 역할을 했던 사람은 금구소왕이었어요. 그 아들이었던. 그래서 금구소왕이 칼을 휘두르면서 그 고고 원왕을 죽였다. 이렇게 나뉘는데 실제로 이제 싸우다가
우연찮게 죽었겠죠. 화살에 맞아가지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백제하고 고구려 원한이 시작됐다라는 내용이 개도한 국서에 내용이 나와 있고 이제 기출 사료에 있었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러니까 이 고구 원왕이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나라의 기틀이 뭐냐면 흔들겠죠. 그래서 등장한 게 소순위 왕이야. 보통 우리가 나라의 기틀을 만들 때 팽창 정책을 하잖아요. 정복 전쟁을 하고. 근데 이 사람은 정복 전쟁 대신에 국가 체제를 정비했어. 안에 이제 내부 정비를 했죠. 너무 바꿔 팽창하다 보니까 그 안에 정비할 시간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국가 체제를 정비해서 국력을 비약적으로 이제 비약시킨 토대를 마련했다. 그래서 소송 왕 2년에 불교를 받아들이고요. 어디로부터? 전진으로부터 받아들였죠. 자, 그 다음에 태학을 설립하고 율령을 반포하죠. 그래서 이런 국가 체제 정비 내용이 불교 수용, 태학 설립, 그다음 율령 반포 이런 거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불교의 수용은 고대 국가의 사상적 통일에 기여했고 태학의 설립은 유학 보급과 문화 형성에 영향을 끼쳤으며 율령의 반포는 국가 체제 정비를 가졌다. 자, 이름으로써 고구려는 중앙 집권적 어떤 고대 국가로 더욱 발전이 됐고요. 그래서 고국 원왕이 죽고 나서 아니 소수왕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강개토 왕의 아버지였던 고국 양왕이 즉위해요. 소수왕 아들이었고 그래서 고국 양왕이 죽고 나서 그 아들인 강개토 대왕이 즉위하죠. 그러니까 강개토 대왕 입장 때 소수왕이 조카 삼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강개토 대왕이나 장수왕 때 영토를 확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이 소수왕의 어떤 국내 기반 작업을 소소한 국내 기반 작업을 마련했기 때문이죠. 중앙 집권 국가 체제를 정비하고요. 예. 자, 그러면 백제를 보죠. 백제. 자, 여기는 초기 백제 이제 내용을 이제 좀 보고 볼게요. 자, 만에 이제 한 군자국이었던 백제국으로부터 발전할 기원 전후 초기 국가 정상 백제는 한 군인의 압박으로 정치적 발전에 제약을 받긴 했지만 이에 대항하여 성장하여 3세기 중에는 고대 국가를 이루었다. 예. 그냥 쭉쭉 넘어가서 자, 이하여 3세기 중엽에 고이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고이왕. 예. 고이왕인데 여기는 비둘기 계통으로 추정하지만 학자에 따라 비둘기로 보는 사람도 있고 원조계로 보는 학자도 있고 그래요. 왜냐면 고대사 자체가 여러 가지 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자 일단은 고이왕 때 이런 대외적으로 정복 사업을 활발히 하고 예전에 고이왕 관련된 내용이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백제왕 업적 관련돼서 자 대외적으로 정복 사업을 더 활발히 하고 대내적으로 국가 체제를 정비하면서 고대 국가를 발전시켰다. 자 고이왕은 낙랑군과 대방군을 공격해 대방태수를 전사시키는 일이 있었는데 이것은 백제가 한해 군영에 대응해서 그 국력을 발전시키면 나타날 수 있었다. 예. 그 다음에 280년에는 몇 차례 서진과 사신을 파견한 것도 역시 백제가 고대 국가로 성장을 뜻한다. 자 그리고 또한 고이왕 때 내부적으로 지배체제를 정비를 했는데 왕 27년에 간제를 정비해서 16자평 16간평을 만들었다. 자 6자평 16강등제라고 하죠. 어미 간품이 아니라 간등인데 예. 그런데 이제 육자편 16강등을 마련할 때는 이게 삼국사기 기록을 그대로 적어서 하는데 실제로 이제 이건 사회 시대로 보고 있어요 학자들이. 왜냐면 중국 기록에 보면 이게 대개 보면 육자편 16강등 정비 관련 기록이 사회 시대 때 완비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아마 이것도 맞아 고이왕의 업적을 그냥 좀 약간 부각시키 해서 후대 왕대의 업적을 좀 끌어다 고이왕에 집어넣은 것도 있어요. 예. 이걸 이제 감안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리의 복색을 이제 관리 이제 복색을 정한다는 건 관료기구의 어떤 기율을 정한다는 거죠. 기율을 마련하고 왕 29년에 법령을 내려 관리로서 재물을 받은 자와 도둑질한 자를 작물 3배로 배속해서 종신 근고에 처한다고 했다. 자, 여기에서 작물 3배는 12배하고 좀 다르죠. 이는 고구려와 부여는 12배죠. 일책 12법이죠. 근데 이건 3배야. 백제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법령을 내렸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 법령을 내렸다는 내용에 어떤 사람이 율령을 정비했다 이렇게 보는 학자도 있는데
책에는 율령 정비는 얘기 안 하죠. 그냥 법령 제정이라고 보면 돼요. 네. 뭐 왜냐하면 모든 법령이 율령도 아니고 율령이 맞지 않는 게 율과 영이 만들어질 때가 태시율령이에요. 태시율령이 때부터 이제 율과 영이라는 의미가 확립되는데 이 태시율령이 3세기 때거든. 여기 3세기 때고. 그러니까 서해 동시대적으로 이게 율령이 고대 그 중국 율령이 여기 들어왔다? 좀 말이 안 되죠. 한탄법 늦어서 늦게 들어온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아마 기존의 법을 중국식 율령제도가 아니라 기존의 법을 정비했다 이렇게 이제 좀 보고 있어요. 이걸. 자, 하여튼 이런 일련의 정치제도의 개혁은 백제가 전제왕권을 기반항의하고 중앙집권체제를 정비하는데 표로 보이고 있다. 이에 이제 백제는 3세기 중령인 고유왕 때 이거 강대한 정복국가를 이루고 고대 국가의 체제를 완비했고 주서나 수서 이거는 이제 중국 계통의 그 역사서죠. 백제 시조를 표류할 때 구입 그 아까 얘기처럼 이제 백제 건국사화가 세 개가 있다고 했죠. 네, 온주 백제설, 그 온주 백제설, 비주 백제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부태 백제설. 네, 부태가 이제 구이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중국적 기록에 보면 부태, 구이가 옛 백제 땅에 대방 땅에 백제를 세웠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걸 볼 때 이제 요게 구태는 구이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구이니까 고이다. 예. 그래서 이때 고이왕이 백제 시조의 발전을 나타난 것이다. 요 내용이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설이죠. 예. 고이왕을 구태로 그러니까 고이왕을 구이로 보는 구태로 보는 것도 하나의 설이에요. 근데 구태 백제설이 되었고 따로 이제 독립된 고이왕은 다른 보는 관점도 있고요. 예. 자, 그다음 근초고왕 보죠. 이거 싸움 되게 중요하죠. 근초고왕. 4세 후반에 만 근초고왕이 있는데, 자, 근초고왕에 이어서 이제 비약적인 발전이 있는데, 요때부터 이제 뭐냐면 온조 계통은 완전히 이제 왕위가 넘어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왕이.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형제 상속이 아니라 무슨 상속으로 부자 상속이 가능했던 거예요. 근초고왕 때. 일본 서기에서는 이 근초고왕을 초고왕이라고 해요. 초고왕. 그때부터 일본하고 이제 백제가 교류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 이 초고는 근초고왕의 이름이에요. 초고는 예, 근초고왕 이름이고 근자를 이제 붙인 거는 예전에 초고왕이 있었어요. 그 전에. 그래서 예전에 초고왕과 구별시켜서 근을 붙인 거야. 가까울 근자를 붙인 거죠. 그래서 근초고왕이 나 있고 그 뒤에 왕이었던 근구수왕도 마찬가지예요. 예, 예전에 구수왕이 있었어. 그래서 구수왕을 인을 받아서 근자를 붙인 거야. 그래서 근구수왕이라고 보고 있죠. 아마 초고왕과 구수왕은 그 온조 계통의 왕조 보고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있고 그 당시엔 시호 제도가 실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름을 갖다 붙였어요. 초고 왕, 구수왕. 그래서 참고로 이제 백제 시호 제도가 실시한 건 동송왕 때부터요. 동송왕 때부터.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근초공왕은 박근호 활발한 정복 사업을 전개하여 국토를 크게 확장했으며 남원호는 안을 나머지 땅을 정복하여 남해안에 진출했으며 요게 이제 어디에 나오는 1번 서기에 나와요. 1번 서기 기록에. 1번 서기 좀 왜곡된 방향으로 했죠. 그래서 이제 신공항우라는 사람이 신공항우가 어디를 근초공항의 명령에서 친미다래를 공격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친미다래. 친미대가 이제 나주 영산강 유역 지역에 세역의 근거를 하는 그 영산강 유역의 대표적인 국가가 보고 있는데 결국에는 신공항우의 명을 받아서 친미다래를 공격을 했죠. 남만 친미다래를. 근데 이제 이거 일본 서기를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되겠죠. 이것은 근초공항의 업적이에요. 근초공항의 업적이고 그때 이제 친미다래를 비롯한 나주 영산강 세역 마주 지역을 마한 지역을 완전히 정복하고 나서 거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일본 애들이 원병을 원조를 해줬다는 거야. 군대를 파견해서 원조를 해줬다. 용병을 사용했다는 거죠. 일본은 그 당시 고대 국가의 발전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발달된 문화나 이런 것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낙랑과 직접 교섭을 통해서 얻었는데 낙랑이 멸망하니까 대신 백제가 이제 부각이 됐던 거죠. 그래서 백제 가야 왜라는 이제 중국 문물의 통로가 형성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때부터 일본하고 백제하고 친해지게 되고 세상에 공짜가 없다고 백제한테 여러 가지 군사적 그 용병 같은 걸 제공해주고 백제는 일본이 원하는 여러 가지 뭐 중국 문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철기 제품, 철제 무기 이런 것들 제공해 주죠. 그리고 나서 그때 그 뭐냐면 신공항호, 그러니까 일본 왕위 때 하사했던 게 그 유명한 칠지도죠. 칠지도. 자, 칠지도는 좀 이따 이제 좀 설명할게요. 이 칠지도는 여러 가지 서 있지만 대개 보면 백제 왕이 군구 수왕을 시켜갖고 일본 왕을 이때 하사했다. 뭐의 대가로 친미자를 공격할 때 군사적 원조를 해준 고마움을 표시로 이렇게 뭐냐면 하사를 했다는 게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일본서기에는 거꾸로 신성 그 뭐냐면 군초공항이 갖다 바쳤다 이런 설이 있거든요. 자, 이거는 나중에 좀 얘기를 하고. 자, 그 다음에 북으로는 고구려를 쳐서 고궁원왕을 전사시켰다. 아까 전에 그 얘기죠. 예. 나가서 동진, 외와 교섭을 했는데 이때 처음으로 이제 외와 처음으로 교섭을 해요. 그리고 보통 이제 백제와 자주 친했던 국가는 남조예요. 남조들. 남조. 물론 동진 남조는 아니었지만 남조의 강남 왕조들이었죠. 예, 같은 부류에. 자, 그래서 이때 백제인들의 하해 진출이 눈부셨다. 그래서 이제 요걸 바탕으로 군충원 전도해가지고 뭐 규슈 지역이라든지 상동 지역에 진출했다는 설이 있어요. 요건 좀 뒤에 좀 얘기를 할게요. 예. 자, 안원은 고대 국가를 이제 체제에 강화했고 부자상속의 왕위 계승이 확정된 것이나 아까 이제 부자상속은 군구수왕한테 왕위가 넘어갔다 했죠. 그 다음에 박사 공우왕은 그 국사인 서기를 편찬한 거. 서기는 이제 그 기록했다라는 일반 서술도 될 수 있고 명사로 해석해서 이제 서기라는 게 백제의 역사서라고 볼 수 있죠. 그때 이제 근초고왕 때 온조계통이 집권하면서 종전의 온조와 비유가 왕위로 왔다 갔다 했던 역사서를 온조계통으로 정리를 해보는 거야. 이때 보고. 자, 이렇게 나타난 것이다. 자, 이러한 그다음 백제의 발전은 그 아들 금구수왕 때 이뤄 더욱 촉진됐고 침룡왕 때 동경부터 불교를 수용하게 돼요. 불교를. 침룡왕은 집권이 한 2년 3년 했나? 이 사람이 금방 죽어요. 이 사람의 업적이 이제 불교 수용이야. 불교 수용. 이것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이때 이제 불교를 남조계통의 불교를 수용했죠. 물론 동지는 남조는 아니지만 강남 쪽의 불교를 수용했다. 이건 이제 불교 수용 관련돼서 나중에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럼 그와 관련된 이제 역사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좀 읽어보죠. 이 백제 초기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내용들. 자, 쭉 넘어가서 몇 페이지 보시냐면 일단은 20페이지, 21페이지 보세요. 백제 초기, 백제가 성장하는. 자, 이 백제 관련된 내용의 금성 교과서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한반도 중부지방에서 만소국이 하나였던 백제국이 급성장했다. 삼국사기에는 고구려 주몽의 아들인 온조가 한강하 중인 하남 위다성에 내려와 백제를 세웠다고 한다. 그래서 이제 그 증거로서 뭐냐면 서청동 고분군을 들 수 있어. 예, 송파에 있는. 왜냐하면 고구려 돌무지 무덤 양식과 비슷하다. 예. 근데 이거는 학계에서 많이 비판받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왜냐면 일단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고구려가 부에서 직접 내렸던 게 요즘에 학계의 정설이고 그리고 서청동 고분군이 만들어진 시기가 언제 때냐면 BC 아니, AD 3세기에서 4세기 정도예요. 예. 그러니까 이 시기는 이미 그 백제가 만들어진 한참 200년 뒤 얘기야. 2, 300년 뒤 얘기죠. 예. 그래서 이 돌무지 무덤이 있으면 이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잖아요. 그 앞에 이제 초창기 그냥 돌무지 무덤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그런 게 없이 갑자기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 등장해서 이건 혹시 이거는 그 고구려가 그 유민들이 세웠던 게 아니라 도중에 어떤 정치 집단이 또 북쪽에 들어온 이런 정치 집단이 요걸 세우지 않았나 이렇게 본 학자도 있어요. 예.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고구려와 백제의 시조와 연결돼서 고구려가 백제가 고구려 내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보고 있지만 요즘 학계에서는 그렇게 안 보는 관점들이 되게 많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요때 고구려계 유의민들이 한강 유역의 토착세력과 힘을 합쳐서 백제를 건국했다. 또는 요게 아니라 이제 백제 계통을 부여 계통을 보는 학자도 있죠. 자, 백제는 3세기 중에 고유왕 때 만의 목지국을 압도하여 이 지역에 맹주 발동했다. 요 전투가 목지국을 이제 악화시킨 전투가 기리형 전투가 있다고 했죠. 기리형 전투. 그래서 들어가. 자, 그래서 기리형 전투에서
많이 낙난과 대방과 싸우다가 지면서 목지국이 그러면서 틈을 타서 백제가 이제 성장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간직 체계와 및 관리 등급과 서열을 매기는 간등제를 갖추었으며, 그리고 관리의 부정부패를 위해서 법률을 제정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앞에서 이제 여기 얘기한 육자평 16강 등 내용을 이게 좀 약간 사실이 좀 부합되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 왜냐면 이때부터 시작됐다. 그래서 완비는 사비시대 때 완비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요게 법령 제정도 율령 제정을 쓰지 않고 그냥 법령 제정했다 해갖고 아마 기존의 법을 가지고 이제 좀 다시 재정비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백제는 이들 바탕으로 서진과 무역을 주도했으며 그리고 주변의 소국들 본격적으로 병합하여 넓은 영역을 차지해서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했다. 자, 이때 백제는 중국과 교육을 통해 확보한 선진 문물을 주변 세력들에 전하면서 지배력과 영향을 강화했다. 이게 중요하죠. 그러면 백제가 왜 중국과 교육하면서 선진 문물을 할까요? 요거는 여기 낙난과 대방 때문이에요. 요 낙난과 대방이 고구려 공격을 통해서 멸망을 했잖아요. 근데 예전에 역할이 낙난과 대방의 역할이 뭐라고 했어요? 중국의 문화를 뭐냐면 전파시켜주는 큰 역할을 한다고 했죠. 한반도나 외에 전파시켜주는 역할인데 그 역할을 이제 멸망되면서 하지 못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때 낙난과 대방에 있었던 한인 귀족 그 지식인들이 백제로 많이 들어왔어요. 그 왕인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예. 그래서 들어와갖고 일종의 백제가 그 역할을 이제 하게 된 거야. 낙난 대방을. 그래서 백제가 중국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요거를 가야를 거쳐갖고 외로 연결시켜 주죠. 그래서 백제 가야 외가 이제부터 이제 동맹 관계가 형성되고요. 그리고 거꾸로 신라가 고립됐잖아. 그러니까 신라는 고구려 연합이 돼요. 신라 고구려 연합 관계가 형성돼요. 네. 이게 이제 언제까지 가냐면 4세기에서 5세기까지 이렇게 들어가죠. 나제동맹 성립되기 전까지. 네. 그래서 근초고왕 때 외와 연결된 것이 이런 그 뭐냐면 낙랑대방의 멸망으로 백제가 중국 문화의 어떤 교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외가 이제 백제와 직접 교섭하게 되고요. 예, 그때부터 일본서기에 이 백제 관련된 기록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친미다대를 공격했던 이유도 다 이유가 있죠. 요 지역이 일종의 그 동진과 그다음에 동진이 이제 물물교류를 할 수 있는 기틀이 된 거야. 여기. 그래서 여기에 거점이 필요하니까 요 지역을 장악 필요한 거야. 동진의 물물교류 거점을 필요해서 초창기 때는 요 지역이 거점 지배 형태였어요. 요 나주 영산강 지역이. 근데 나중에 6세기 들어와서 완전히 이 지역을 백제가 장악을 하게 돼요. 기록에서는 4세기 때지만 실제 장악은 거점 지배니까 6세기 때 완전 영역 지배를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이 있고요. 자, 그러면 쭉 읽어볼게요. 금초고왕은 왕의 이들 부자에게 승제로 확립한 역사서를 편찬했고, 역사서는 서기죠. 중앙집권 체제를 확립했다. 그래서 남쪽의 마한의 남은 세력들, 친미다대 같은 나중 영산강 세력들을 통합을 하고 가야 외교 관계를 맺어 외로가는 고통을 겪었다. 중국, 백제, 외, 그 다음에 가야, 외 이렇게. 그래서 동맹 관계가 형성됐다고 했죠. 자,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북쪽 고구려 평양성을 공개했다. 평양성은 여기가 이제 정확한 위치는 저는 모르고 주로 지금의 평양성이 아니라 어디 그 항해도 일대나 경기 북부 지역을 보고 있다라고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들 또대도 중국 동진과 외교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남중국에서 한반도를 거쳐 일본까지 이르는 백제 중심의 해상 교역권을 확립했다. 예. 그래서 남중국에서 한반도를 거쳐서 일본까지 이어지는 백제 중심의 해상 교역권 확립.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보면 이 시기 때 또 백제가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제 알 수 없지만 시기적으로 올 때 이제 요 부분이죠. 이 백제가 요소 지역에 진출했다. 그 내용이 있어요. 요소 지역에. 예. 그래갖고 백제는 이제 그 내용이 중국집 기록에 남아 있어. 우리 기록에 남아 있는 게 아니라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의 기록에 있는 게 아니라 송소나 양서에 있어. 이게 다 남조 쪽 기록들이죠. 그래서 요소 지역은 이제 요동 그 옆에 있는 지역이죠. 네, 요와 서쪽에 있는 지역인데 내용을 볼게요. 백제국은 본래 고구려 더불어 요동의 동쪽 창현리가 위치해 있는데 고구려가 요동 지역을 차지하자 백제가 요소 지역을 점령했다.
그리고 요걸 다스린 거를 진평군 진평을 뒀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백제와 요소가 한참 떨어져 있잖아. 근데 학자들은 그러면 이거는 이제 좀 잘못된 기록이다 보는 학자도 있고, 어 아니다, 이건 잘못된 기록이 아니라 그 백제가 요소 지역에 실제 점령했다, 이렇게 이제 보는 학자도 있어요. 자, 또 양서에도 나오는데, 그 나라는 본래 고구려와 함께 요동에 동쪽있다. 진나라 시기 때 그 고구려가 먼저 요동 지역을 차지하니, 서진 때 거야 아마요. 백제도 요소와 진평 두 군을 장악하고 수도 백제군을 설치했다. 자, 요것도 있어. 그리고 이 기록이 송나라의 기록에도 나와요. 그 나중에 송나라 있죠? 예, 당나라는 송나라. 그래서 송나라 자치통감이나 그런 데도 이제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쪽 기록에도 그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부정하면 되겠냐, 그런 것들이 이제 있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내용을 보면 제시된 사료를 근거해서 일부 학자들은 백제가 중국의 동진 시기인 금초공학 때 전후하여 요소 지방을 진출했다고 파악한다. 그러나 백제 요소 진출 내용은 중국의 남조쪽 역사에서만 전하고, 이게 문제점이 이제 첫 번째죠. 그리고 북조나 우리 쪽 역사에서 나오지 않고,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두 번째는 분명히 그러면 요소에 진출했으면 유물 유적이 나와야 될 거냐. 백제 계통의 유물 유적들이 나오지도 않아. 그거 못 믿겠다. 그래서 이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제시된 사료를 부정하거나 요소 진출의 주체를 달리 설정한다. 자, 요소 진출의 주체를 누구로 설정하냐? 뭐 낙랑으로 설정한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에 고구려 설정한 사람도 있고, 학계 권해가 있어요. 그래서 요 백제 요소 진출설, 심지어 또 상동까지 진출했다는 설은 약간은 이제 뭐냐면 미스터리 남아 있어요. 이게요. 그리고 요와 관련돼서 예전에 한번 기출에 언급된 적이 있어요. 10년도 개도한 국서 문제에. 개도한 국서 문제에 이제 나오는데, 이거는 오문으로 나온 거예요. 오답으로. 네, 오답으로 나오는데, 거기에 어떻게 나왔냐면, 일단 그 고구려가 이제 쳐들어와서 그 당시 남조에 그 물리쳤다. 이런 그 내용을, 고구려가 쳐들어와서 물리쳤다는 내용을 남제서에 이제 기록이 남아있다, 이렇게 있는데, 이게 아마 뒤에 동성왕 때 이를 기록을 한 거예요. 좀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죠. 근데 여기에서 고구려가 쳐들어와서 물리쳤다라는 내용은 실제 학자들은 이제 원래 원문 남제서에 그 올린 동성왕의 포면에 보면 고구려가 아니라 북이에요. 북이가 백제를 쳐가지고 이거 물리쳤다는 내용이야. 그게 말이 안 맞죠. 왜냐하면 북위는 한참 저 위에 북쪽에 있는 나라고, 백제는 그 밑에 남쪽에 있는 나라. 바다 걸렸잖아. 바다가 걸쳐 있고 굳이 공격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북위가 유목민족이니까 유목국가잖아요. 근데 거기 갈 수 있는 해군력도 있었겠냐. 어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 백제가 요소 지역을 공격 기틀을 마련했던 학자들이 중요하면, 요소 상공 지역에 만약 백제 땅이 있었으면 되지 않냐, 많이 되지 않냐. 백제가 요소 상공 지역에 땅이 있기 때문에, 거점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북이가 공격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이제 보는 학자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고구려가 쳐들어와서 물리쳤다는 것은 그게 말이 안 되니까, 이거는 주체가 백제가 아니라 아니 북이가 아니라 고구려이기 때문에 고구려를 곤쳐갖고 쓴 거야. 근데 원래 원문은 북이가 쳐들어와서 물리쳤다, 그 내용이 있거든요. 자, 이게 이제 10년도 기출문제에 관련돼서 나왔고, 어떤 사람은 뭐 대륙백제설 주장하고 그래요. 뭐 대륙고 이런 설이 있다라는 것만 좀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동한 국위에 보는 국서 내용에도 앞에 이제 그 내용이 있는데,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기출 사료죠. 이게 10년도에도 나왔고 14년도에도 나왔어요. 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 그래서 이게 문장력이 상당히 뛰어난다고 하거든요. 한 문자를 지었고 그랬는데, 이거는 1차 사료 그 원문 그대로가 전달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1차 사료가. 예. 자, 그래도 이제 그때 이제 대동왕이 고구려 장수의 압박을 받으니까 북이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한 거야. 거기 내용을 보면요. 자, 백제는 고구려 더불어 근원이 부여에 나왔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출자 문제를 밝힌 거야. 그래서 고구려에서 내온 게 아니라 어디서 내렸다고 했어요? 부여에서 내렸다. 그래서 출자 문제, 자기의 어떤 선조의 출자 문제를 밝혔고, 그 다음에 고구려 계승의식, 아니, 부여 계승의식을 밝혔죠. 그리고 삼국사기에 보면 고구려가
그래서 세력이 백제 내였다는데 이걸 부정하고 있죠 지금. 이게 맞지가 않아요 삼국사기는. 그래서 학자는 이걸 요즘에는 부유해서 직접 백제가 내었다. 이 하나의 근거로서 이걸 들고 있죠. 저희 할아버지 수가 금구수왕이 그때 근초고왕 때 이제 정비했지만 근초고왕의 선봉 그 근초고왕 때 했지만 근초고왕 때 앞에 섰던 사람은 금구수왕이에요. 예, 행동대장원에 나갔던 사람 금구수왕이고, 자 군사를 정비해 병개같이 달려가 새 고구 원왕의 목을 닿았습니다. 자, 요건 틀렸죠. 이거는 이제 죽이긴 죽였는데 직접 가서 죽인 거보다 싸우다 죽은 걸로 보고 있어요. 우연치 않게. 자, 이로부터 감히 남쪽으로 돌아보지 못하고 이때 이제 사이가 나빠지기 시작한 거야.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개성 고인 국서 내용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있는데 요거 더 얘기하려면 또 많아지니까 여기까지 딱 끊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봤고 신라의 발전 과정을 볼게요. 신라의 발전 과정. 자, 신라도 마찬가지고 군장 국가인 산호국에서 이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기적으로 기원 전후에서 1세기 때 만들어졌다고 이제 세워졌다고 이제 보고 있죠. 예. 자, 기원 후 이제 1세기 후엽에 이루어 국가 형태를 갖춘 나라였다. 그래서 이제 삼국시대에 이제 기록된 건국 전설에서는 박격것에 의해서 건국됐다고 이제 보고 있죠. 그래서 초기 국가의 모습을 갖게 된 것은 삼국 가운데 가장 늦은 1세기 때로 추정된다. 자, 삼국사기 AD 32년에 유리왕 때 육부의 이름을 고치고 17관등을 설치했다. 여기에서 이제 삼국사기 5주가 나오죠. 예. 17관등 설치 부분은 삼국사기에서는 유리왕 때 2대 유리왕 때로 되어 있지만 이 유리왕은 고구 유리왕이 아니에요. 유리 이사금을 얘기해요. 유대 이사금이라고 하죠. 그리고 17관등 설치 부분은 삼국사기에 따라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버프망 때로 보고 있어요. 예. 율령방포나 이런 것도 버프망 때로 보고 있죠. 버프망 때 울진 봉평비라는 곳이 있어요. 예. 요걸 통해서 17강등 설치는 버프망 때 만든 거고, 요거는 후대에 이제 뭐냐면 좀 약간 버프망 때기를 좀 앞에 그 선조들의 업적을 좀 강화시키기 위해서 끌어다가 쓴 거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은 보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육부의 이름인데 종래의 사도 유천을 행정부의 육부로 개편한 것이고 또 17관들 모두 갖춰지지 않더라도 그의 모체가 된 강명이 이때부터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7관들은 법화왕 때문에 그 출발점은 유희왕 때 보고 있다. 뭐 이런 관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사도 유천을 육부로 개편했다. 이것도 너무 이제 삼국사기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믿는 것 같아. 예. 그래서 학자들은 유리금 그 유대 이사금 때 개편됐다고 믿는 학자도 있지만 되게 육조는 육부로 개편된 거. 육부는 이제 정치 집단으로서의 의미죠. 일단 이걸 이제 학자들 언제 보냐 5세기 때도 보고 있어요. 5세기 때. 그래서 냉수리비에서 이제 그 내용이 보고 있냐 냉수리비 눌지왕 때라고 보고 있어 학자들은요. 예, 눌지왕이나 내무왕 때도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 학자마다 견해가 다르지만 한참 뒤에요 이거는요. 예. 자, 그 다음에 뒤에 봐서 이제 신라가 이제 영토를 확장하는 기록들이 쫙 나와요. 그래서 뭐 영토 확장은 이제 주변의 소국들을 이제 점령한 거니까 뭐 우리가 이제 그거 다 할 필요 없고 그냥 넘어가고. 자, 게다가 이제 마지막 줄 볼게요. 신라가 마침내 고대 국가를 갖춘 것은 그 내무당 때다. 예, 내무당 때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 내무당 때를 기준으로 이제 뭐냐면 기억을 하고 있어. 내무당 때. 예, 내무당 때 가서야 뭐냐면 체제가 정비됐고 요때 기록 요때 이제 4세기 기록 이후나 삼국사 기록을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 보고 있거든요. 자, 이때 가서 이제 신라는 압동강 유역까지 영토를 확보하고 내부적으로는 국가 체제를 일대 정비했다. 이 내문왕 때 박석, 김해 삼성을 고대한 체제가 없어지고 그리고 김씨가 왕위를 이제 독점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고유의 칭호가 이사금이었죠. 이사금 대신에 마리간을 사용. 이사금은 이빨수가 많은 사람이라는 뜻인데 실제로 연장자라는 의미야. 그래서 일종의 연장자. 그래서 돌아가면서 왕이 되는 그런 것들인데 부족장에 연장자들이 돌아가서 왕이 됐던 시절. 그래서 이게 부족 연합 형태의 국가체제였죠. 그리고 이제 이에서 마립간이라는 말은 큰 막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마립이라는 건 말뚝이고요. 말뚝에 아니 마립이라는 큰 말뚝이고
그 말뚝에 앉아 있는 간, 수장이라는 뜻이야. 대수장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만큼 왕권이 이사금 시대보다는 더 커졌다. 그래서 왕권이 강화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왕권이 강화될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도움 때문이죠? 이 고구려의 도움이. 자, 요때 이제 누가 쳐들어왔어요? 가야, 외, 연합군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때 누구한테 도움을 받아? 고구려에게 요청을 받잖아. 그래서 고구려의 도움을 받고 그 당시 400년에 그 400년 10년이죠. 10년에 강개토 대왕이 기병과 보병 5만 명을 이끌고 공격해서 결국에는 가야와 외세력을 격파했잖아요. 예. 자, 요게인데 이때 이제 하면서 그 고구려가 이제 군대도 주둔하고요. 신라의 왕권 강화도 큰 도움을 줘요. 예. 그래서 이때부터 내문한 김씨 세력들이 이제 박석김을 이제 도와가면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문한 김씨 세력들이 주도권을 잡고 권력을 장악을 했고요. 예. 그리고 나서 또 고구려로부터 중국의 선진 문화를 받아들여갖고 그 체제를 정비했죠. 예. 그래서 그 일환으로 내문왕 22년과 27년에 예전에 한번 기출 문제 나왔는데 고구려 사신이 안내로 전진 사신을 보냈는데 자 그때 이제 그 사신을 파견됐던 사람이 위두예요. 위두가 전진왕 부겸에게 경이 회동이 형편의 옛과 같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 라고 묻자 이는 마치 중국에서 시대가 변하고 명이 바뀐 것 같으니 지금 어찌 같을 수 있으요. 그래서 이제는 변환해서 진화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신라가 변환 지역을 완전히 장악했다는 걸 볼 수가 있다. 진한 지역으로 바뀌었다는 거지. 제가 말 잘못했어요. 예, 신라가 진화로 바뀌었다. 그래서 진한 지역을 완전히 장악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자, 요 내용이 예전에 기출에 언급됐었어요. 요 고구려 사실에 따라서 위두가 다녀온 내용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참고로 그 후에 이제 신라는 고구려고 백제 사신에 거쳐가지고 중국에 갔어요. 중국에. 그래서 고구려 갈 때는 주로 5, 16국대니까 뭐 이런 국가들을 방문했고 전진 같은 백제 사신 같은 경우에는 양직공도에서 볼 수 있듯이 남조축을 했어. 그래서 중국 세력과 독자적으로 교섭한 게 아니라 한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고구려 백제를 통해서 교섭을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언제 진흥왕 때 한강 유역을 점령했잖아요. 진흥왕 때 한강 유역이 점령당하면서 이제 뭐냐면 직접적인 교섭을 하게 돼요. 이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이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때까지는 고구려 백제에 거쳐서 근데 진흥왕 때는 한강 유역을 직접 교섭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갔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이때까지 이제 신라가 국가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 고구려의 정치, 군사, 외교적 도움이 필요했지만 이제 고구려 간섭이 너무 심해지니까 이 국가 발전의 장애 요인을 파악하고 눌지왕 때 들어와서 손절하죠. 오늘날 처음에 눌지왕도 초기에는 고구려에 이제 막 약간 굴복하는 것들을 했지만 이 사람이 실제 고구려 도움을 받아갖고 왕이 됐던 사람이야. 이 눌지왕 자체도. 예. 그렇지만 이제 좀 인사 손절하고 나제 동맹을 결성하고요. 예. 그 고구려 세력들은 이제 견제를 하기 시작하죠. 자, 눌지왕 때 이어 고구려 압력을 배제하기 위해서 백제와 동맹 관계를 맺었다. 이게 나제 동맹이죠. 그래서 이게 433년이에요. 433년. 그래서 그때 한강유역에서 이제 그 신라가 공격할 때까지 120년 동안 유지되죠. 나제 동맹을. 신라의 자주적인 발전이 시작됐다. 이때 이제 왕이 부자 상속이 확립돼요. 그때는 그 전까지는 상교대 박씨, 석씨, 김씨가 왔다 갔다 하다가 또 내문왕 때도 이제 왕이 부자 상속이 잘 안 돼요. 실성왕 옮겨갔다가 또 그 다음에 눌지왕이 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냐면 왔다 갔다 하다가 눌지왕 때 가서야 이제 부자 상속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자비왕 때는 서울의 박리의 이름을 정하고 소주왕 때 우역을 두고서 그 영로를 이제 수입하고 이게 아마 이제 그 역창 같은 제도도 보고 있을 거야. 역창. 우리가 보통 역창하면 원나라만 생각하지만 원나라 이전에도 역창 제도가 있었어요. 예, 고유 역창 제도가. 그 다음에 뭐 동시서시 이런 것들을 개설해서 서울의 시장을 개설해서 사방에 그
물물들을 교육하겠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자, 그다음에 이것들은 모두 중앙집권적 고대 국가로 그 발전하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신라는 이제 지중왕 때 가서 이제 비약적인 발전하죠. 예. 자, 요 관련된 내용인데 요 관련된 내용을 한번 신라 관련된 초기 관련된 내용을 교과서에서 또 찾아서 볼게요. 아, 칠지도를 얘기 안 했네요. 칠지도를. 중요한 칠지도인데 이건 좀 이따 나중에 얘기하죠. 예. 자, 여기 볼게요. 자, 신라와 관련된 개정교과서 금성 관련된 내용을 좀 읽어볼게요. 여기 내용을. 자, 신라의 중앙집권체제 정비. 신라는 고구려의 동으로 왜군을 물리쳤지만 고구려군이 주둔하면서 고구려의 영향을 받게 됐다. 이에 신라는 백제와 동맹을 강화하고 정치적 자립을 이루었다. 이거 눌지왕 때 얘기죠. 자, 신라는 육부 중심의 어떤 정치 체제를 중심의 정치 체제를 중앙집권을 개편했다. 이거는 육부 중심은 이제 그 눌지왕 때에 그 형성된 그런 건데 육부는 이제 각각 정치 세력들이 맡았던 부채제도에 입각해서 정치 세력을 의미하는 거죠. 그것은 이제 중앙집권 체제로 개편한 거예요. 먼저 교통 운송망을 정비하고 요거 연결시키면 돼요. 우역 같은 거 있죠. 우역을 두고 역을 수리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 자, 이들 바탕으로 해서 지중왕 때 국부를 신라가 정했다. 예. 그래서 왕원을 중국식 왕으로 바꾼 거다. 이건 좀 나중에 얘기할게요. 지방제도를 정비해서 복속지역을 지방을 파견해 직접 다스렸고요. 버프왕 때 병부를 설치해서 군사집권을 확립하고 율령을 반포했고 불교를 공인하고 상대를 설치해서 중앙집권을 확립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더 하나 볼 게 뭐냐면 신라의 왕호 변천 과정을 좀 볼게요. 자, 신라의 왕호 변천 과정은 우리가 단순히 왕호만 변천했다는 거 볼 수는 없죠. 요 안에는 정치 권력 구조의 어떤 변화, 이런 것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요걸 좀 볼게요. 자, 여기 신라의 왕호는 이런 식으로 변천되죠. 처음에는 거서관이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차차웅, 그 다음에 이사금, 그 다음에 마디강, 그 다음에 중국 시칭을 왕 이렇게 했고, 자, 그래서 이제 남해는 차창호는 남해의 차창호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했고, 이사금은 유리 이사금, 그 다음에 마디간은 뇌물 마디간 이렇게 이제 사용했고, 왕은 지징해 때 지중왕 때 사용했죠. 자, 자료 1번부터 볼게요. 거서관을 사용했더냐. 그래서 이제 초창기 때 이제 시조가 이제 시조는 거서관인데 기원전 57년 시조 왕 성은 박씨며 이름은 헛거세이다. 거서관은 그 관이라는 것은 이제 간이라는 뜻이죠. 부족장, 큰 부족장의 뜻인데 진해말로 왕이며 혹자는 기인하 부르는 칭호다.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뭐냐면 1단계 단계에서는 아직까지는 부족국가 단계예요. 그래서 경주 평야 일대 여러 집단들은 강한 정치적 군사적 걸 결집을 못한 상태에서 그냥 부족국가 단계에 있었던 이런 단계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남의 차창웅이 등장하죠. 그래서 차창웅은 무당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무당을 귀신을 섬기고 제사를 받기 위해서 경애를 부르게 됐다. 자, 차창웅의 말은 어떻게 제사장의 의미죠. 자, 그래서 요 자료 1과 자료 2단계는 아직까지 신라가 부족 국가 단계에 있었던 시기고요. 재정 일치적 모습이 이제 조금씩 일치적 모습을 띄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점점 재정 분리적 모습을 이제 나가기 시작해요. 이 단계에서 재정 일치에서 재정 분리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단계에서 요 칭호를 사용했다는 거. 자, 3단계를 보죠. 3단계는 유리 이사금이라는데 이사금이라는 말은 이제 이빨이 많은 영장자라는 뜻이죠. 예, 이빨이 많은 게 영장자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서화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이사금 시기 때는 고조선계 유의민들이 대거 이주를 해요. 여기에서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진 철기 문화가 들어오게 되죠. 예. 이걸 이제 알 수 있는 것이 이제 석탈의 신화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이 석탈의 그래서 이런 석시 집안의 이제 석탈의 신화를 통해서
그다음 철기 문화가 유입됐다는 걸 이제 알 수 있고, 이때 이제 신라는 산호국이죠. 그 당시에는 경주 평화지대에서 벗어나서 정치적으로 성장해서 을상 간포방면으로 이렇게 세력이 확대되고요. 그리고 박석김이라는 이제 연맹왕국 체제로 변화될 때가 요 시기 이사금 시대예요. 그래서 연맹왕국 시대 때 박석김이 뭐냐면 이렇게 왕위를 교체하면서 이제 즉위하게 되죠. 실제 이제 박과 석이 중심으로 이제 해국팀은 나중에 미충왕 때밖에 없는데 하여튼 뭐 그게 연맹왕국이고, 자 그다음에 여기에서 마리간이라는 말이 나왔죠. 마리간. 마리간은 언제부터 사용했다? 뇌물 마리간 때부터 사용되죠. 예. 왜냐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삼국사계 삼국유사 기록이 좀 다르긴 달라요. 예. 그래서 뇌문왕 이전의 기록에는 없다. 삼국사계 보면. 근데 뇌문왕 때부터 있었다는 기록도 있고 왔다 갔다 해. 이거 뭐 거기는 이제 대충 넘어가고. 자, 그래서 이 마리간이 사용할 때는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 일단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대수장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김시세력이 이제 왕권을 독점했다는 거야. 예, 김시세력이 왕권을 이제 독점을 했고요. 예, 그리고 언제는 예전에는 돌아가면서 했던 윤번제로 했던 이제 왕위 계승이 세습적인 군주제로 바뀌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죠. 자, 그리고 부자 상속이 되고 이제 중앙 집권화를 됐다. 예. 그래서 이제 이때 그 4세기에서 6세기 때까지 왕권이 김시세계 왕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대능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대능원. 예. 대능원에 크다란 무덤을 만들죠. 이게 적석목각군이에요. 이 적석목각군은 신라의 대표적인 어떤 그 무덤 양식이지만 여기가 나타나는 시기가 4세기, 6세기 때예요. 그러니까 이 김시세계 왕권이 확립되는 확립하는 그 과정에서 무덤을 되게 크게 만들어서 왕권의 위험을 나타내려고 했죠. 근데 이제 나중에 버프왕 때 들어와서는 이런 적석목각군 대신에 좀 규모가 작은 구식 돌방무덤 바뀌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이제 왕권이 강해졌기 때문에 굳이 자신의 이런 걸 나타내서 보여줄 필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신라 때 지증왕 때 내용이죠. 지증왕 때 가서 중국식 제도를 받아들여갖고 신라라는 칭호를 이제 갖게 되죠. 신라의 의미를, 신라는 덕업이 날로 세워지고 나는 사방이 망난다. 그래서 이런 나라 이름으로 인제 신하가 한마음 상가 신라 국왕으로 칭호합니다. 자, 이때부터 이제 지증왕 때부터 왕권이 확립해서 중국식 왕호 칭호가 사용되고요. 그다음에 신라의 국명이 확정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확정. 처음 실시한 건 아니고. 그러면 신라는 예전에 뭐라고 불렸냐? 그걸 정확히 알 수 없죠. 왜냐면 이제 그때 사람들은 뭔가 불렸을 거야. 근데 지금은 그때 당시에는 기록할 수단이 없었죠. 지금처럼 뭐 한글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거 한자로 음자해갖고 기록을 했겠죠. 그래갖고 사람들 신라라고 불렸던 사람도 있고, 기록했던 사람들 사로, 사라, 그다음에 계림, 등등등 이런 명칭들이 있었어요. 자, 근데 이것이 이제 이런 명칭들이 공식화되기 시작한 것은 기록에 보면 이제 기림 이상국 때로 되어 있지만 4세기 때 실제로 학자들은 6세기 때 보죠. 6세기 때 지증왕 때 이 신라라는 예전에 신라를 칭했던 여러 이제 국명 중에 하나를 따라서 신라를 공식화시켰어. 그리고 여기에다가 어떤 의미를 부여했어. 이거는 단순 음차죠. 처음에 음차였는데 여기에다가 중국식 의미를 부여한 거야. 중국식 의미를 부여했죠. 어디에서? 유교 경전에서 찾아서. 유교 경전의 내용 중에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계신 거야. 그래서 그만큼 이제 6세기 때 들어가면 신라가 중국화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중국의 유교 경전에 대한 어떤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게 있는데, 그래서 신의 의미를 유교 경전에 보면 덕업이 날로 새롭다는 의미에서 따온 거고요. 나라의 의미를 사방이 망라한다는 뜻에서 따온 거야. 그래서 나는 그만큼 이제 중앙 집권화 과정에서 그 의미하고 또 연결돼 있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중국식 의미, 하나된 의미를 부여했다. 예. 그 왕이나 신라라는 의미에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것도 또 하나 더 해야 되겠네요. 예. 자, 그 다음에 또 볼 게 뭐냐면 고구려가 이제 신라가 이제 뭐냐면 초창기 때
여기 관련된 기록을 이제 한번 볼게요. 신라의 초창기 기록. 자, 신라의 성립 보면 신라는 한반도 동남쪽에 있던 신라는 삼국 중에 가장 발달이 늦었다. 지난해 소국인 사후국이 출발했던 신라는 금성 지방에서 토착민과 고조선이 멸망한 유이민 세력들, 이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던 유이민 세력들이 육촌을 이루면서 시작됐다. 이후 육부가 여전히 독자 세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박석김 세력들 교대로 이사금이 선출됐다. 자, 요게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이게 학계견해가 좀 약간 두 가지인데 육부가 성립 시기는 이사금설과 마립간설 두 가지 있는데 여기 이사금설 채택한 것 같아요. 근데 주는 눌지 마립간부터 보고 있어요. 마립간설의 육부 설립 과정을 뭐 그것까지 뭐 그냥 참고는 알아두세요. 그냥. 예. 자, 4세기 후반 내무랑 때는 납동강 동쪽 지역 진안 지역에 대부분 차지했고 요때 이제 위두의 사신 의류의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때 이제 앞에서 사실 위두가 뭐라고 얘기했죠? 했던 걸 까먹었는데 예. 사실 위두가 지금은 이제 그 중국의 정세가 변해서 영어를 바뀐 것 같이 지금도 신라도 이렇게 바뀌었다. 그래서 요 말 통해서 이때 이제 뭐냐면 그 지난해 이제 어떤 통을 깨었다. 신라가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또 김씨가 왕위를 독점하면서 왕을 부르는 명칭도 대군장의 뜻은 마립가로 바뀌었다. 대군장의 의미. 요거는 이렇게 있고, 자, 이 무렵 신라 영역을 침해 외를 물리치는 과정에 고구려 강개토 대왕이 군대가 신라를 지원했고요. 그래서 신라를 주둔하겠다. 자, 요게 이제 강개토 대왕 기문에 보여. 삼국사기는 없어요. 삼국사기는 어떻게 나왔냐면 그 당시 신라의 왕의 말이 슬피 울면서 무릎을 꿇었다 이런 말도 없어. 네, 근데 이거는 운유적으로 표현한 거고 실제 이제 관련된 기록은 강개토 대왕비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왕이 보병, 기병 5만 명을 이끌고 신라를 구원하겠다. 400명이죠. 예. 왕의 군대가 적의 길을 끊고 마가 자원을 공격하니 왜구가 위축되어 괴멸되었다. 여기에서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요때 이제 그 신라 주둔했던 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호우명이라는 게 있어요. 호우명. 요 호우명은 원래 호우는 청동제 그 뭐냐면 제사 용구예요. 예. 그리고 거기에 이제 발견된 무덤을 호우청이라고 하거든요. 그 밑바닥을 까보니까 그 상간된 문자가 보이는 거야. 여기 보면 그 밑바닥에는 자 을묘년 국강산 강개토 지호태왕 호우십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하나하나 해석을 하면 여기서 을묘년이라는 것은 강개토 대왕이 죽은 후 3년 후를 얘기하는 거야. 3년 후에 이제 보통 빈장을 만들어 놓고 3년 동안 시체에 섞인 다음에 무덤을 만들고 거기에 매장을 시키거든요. 예, 그 매장 연도가 을묘년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국강산 강개토 지호태왕은 있는데 국강산이라는 것은 강개토 대왕이 묻힌 장지를 얘기해요. 대개 보면 이제 고구려 왕들의 그 시호들은 뭐 이름을 따서 이제 한 것도 있겠지만 이제 그 대부분은 뭘로 따면 장지를 땄어. 장지 이름. 그래갖고 뭐 산사왕 때는 상상이 죽은 장지가 상사왕이야. 묻힌 곳이. 동촌왕. 동촌에 묻혔기 때문에 동촌이죠.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국강산 강개토 지호태왕에서 국강산은 이렇게 강개토 대왕의 장지 묻힌 곳을 얘기하고요. 그다음 강개토라는 것은 땅을 넓혔다는 거죠. 그리고 호자는 이제 미칭이고 태왕이라는 말은 이제 그 고구려 왕중의 태자를 쓴 거, 태왕을 쓴 건 왕 중의 왕이라는 뜻이죠. 예. 왕 중의 왕. 이 태왕의 이제 호칭을 쓴 것은 이 사람밖에 없어요. 강개토 대왕. 호우시라는 호우는 그 청동기 용기를 말하고 10은 10개의 호우를 10번째 만들었다. 그러니까 넘버링을 붙인 거죠. 10번째 만든 호우십이다. 이렇게 이제 가죠. 그래서 요건 강개토 대왕의 이제 제사 용품이 신라 무덤에 들어가 있다. 호우청에 이만큼 그 당시 신라가 고구려와 복속 관계였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동안 중원 고구려 비문에도 신라 당주가 존재하고 있었다. 그 주둔하고 있었다. 고구려 신라 당주 내용이 나와 있어요. 예. 자, 하여튼 이 무렵에 이제 신라 영역을 침해했던 외를 물리치는 과정에서 고구려 강개토 대왕의 군대가 신라를 지원했고 신라 주둔했는데 이들 계기로 신라는 고구려 정치적 간섭을 받긴 했지만 또 한편으로 고구려 선진 문화를 받아들여 중국 문화. 그래서
국가 시스템 완비예요. 그래서 고구려 나중에 6세기 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이 이런 고구려가 그런 그 신라 고구려 영향력에서 신라가 많은 그 중국 문화를 받아들이게 됐던 거죠. 또 계기를 통해서 요거 좀 기억을 정확히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신라 입장에는 이거 자체가 이제 뭐냐 추억 기억하기 싫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삼국사기에는 없어 내용이. 뭐 도움받았던 것도 아까쯤에 신라의 왕이 무릎을 꿇고 뭐 실필 우였다 이런 식으로 은유적으로 표현했고 근데 이제 강개토 대항비나 저기 일본서기 내용은 그 내용이 적혀져 있어요. 그 내용이.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요렇게 이제 아이고 받고 가야연맹인데 요 가야연맹은 좀 시간이 또 길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다음 시간에. 그래서 오늘 수고하셨고요. 예, 다음 시간에 가야연맹 전환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